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입니다. 의원님, 내란 국정조사 특위 소속이신데 어제 5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이걸로 네네. 끝입니까? 아니면 혹시 추가 계획이 있는 겁니까? 실질적인 청문회는 어제 또 끝났고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28일은 이제 종결하는 청문회인데 이때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네. 불출석한 인원들 고발 결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한번 그러면 돌아보시면 좀 어떤 소득이 있었다고 자평을 하실까요?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와 수사와 동시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총리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다시 그것이 거짓말이란 거를 확인을 시켜준다든가 네. 보강해주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따질 수 있는 문제거리를 또 여기에서 발굴을 해서 제시가 됐었고요. 수사도 사실 그동안 좀 좁게 이루어졌는데 보강 수사가 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나왔죠. 예를 들면은 대통령실의 비아폰이 그렇죠.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이건 수사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요. 노상원 노트도 지금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공장원 전 1차장이 청문회에 처음 나와서 전반적인 증언을 자기 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이슈가 돼서 실제 헌재도 두 번이나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등등 많은 소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인 윤석열, 김용현, 뭐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진실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종합을 해볼 때 의원님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가장 핵심적 동기가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군의 총칼로 한꺼번에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도 그러면서도 장기 집권 독재자로 가는 길을 가려고 했던 그 구상 그것이 계엄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또 본인들이 그동안 정치적인 위기사항으로 치달렸지 않습니까? 뭐 명태균 게이트에서부터 최상병 특검 뭐 등등으로 그런 것들을 총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제 그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진술을 했는데 역시 그 또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라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은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밑에 선처해달라. 이것이 보통 상식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진정어린 사과는 없고 또 남 탓하잖아요. 야당 거대 야당 탓 뭐 이런 걸 하면서 하고 또 자기가 사면을 그 파면을 하지 않기 위해서 꼼수로 또 뭐 나간다면은 뭐 헌법을 개정한다느니 참 너무나 찌질하고 지졸합니다. 이런 지도자를 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고요. 이런 지도자 상은 오랫동안 각인이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사성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과 관련된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군이 내란의 도구로 활용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이것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5.16 군사 쿠데타가 성공을 했었고 그 성공에 따라서 처벌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12.12 쿠데타도 사실 국민의 희생을 엄청나게 강요하면서 성공이 됐는데 그것의 단죄는
전두환 노태우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것도 솜방망이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한상이 윤석열이나 김용현 일부 충암파들의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걸 살린 거는 또 과거의 경험이 살렸다고 봅니다. 막았다고 보는 거죠. 12.12 구테타 또 5.18 민주화 항쟁 때 계엄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 그 희생됐던 많은 분들의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민주주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처절함, 그러한 절실함으로 국민들께서 당일날 여의도로 참 위험을 무릅쓰고 와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체포위기를 무릅쓰고 담장을 넘어서도 본회의장에서 체포되더라도 체포됐다는 그런 생각으로 와줘서 이런 것들이 다 6시간 만에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은 군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던 것으로 진단을 하십니까? 저는 마치 군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단, 도구로 봤던 것 같아요. 거의 사병 취급을 했다라는 걸까요, 그러면? 네, 자기 사병하고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윤석열 내란 수계가 사실 당선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사를 뺏어서 들어가는 거고 나갈 건물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윤석열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군을 얼마나 도구고 우습게 알면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군은 언제든지 자기가 비상계엄하면 자기에게 충성하고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그 군 생활 동안에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과 폭탄주 마시면서 정치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성장군까지 됐지 않습니까? 한 번도 대통령과 그런 자리를 개인적으로 몇 명 모여서 한 자리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진급이 됐을 때 한 20명씩 신고하고 간단히 오찬을 한다든가 차담 정도는 공식적으로 하는 적은 있어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안가에 불러서 또는 간제에 불러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질문을 드린 이유를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국군 통수권자가 군 사령관들 몇 명을 불러가지고 안가로 불러서 폭탄주를 마시면서 비상조치를 언급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전두환 시대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87 개헌 이후는 전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서 또 각군 총장을 통해서 그냥 지휘하는 거고 군인은 자기 상급자, 직속 상급자에게 충성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휘 개선을 뛰어넘어서 뭐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친위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군인들은 또 얼마나 그걸 알면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비상계엄을 안 하더라도 말입니다. 몇 명의 스리스타를 불러서 하면은 나머지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최악의 지도자였다. 지도자의 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지도자였다라고 저는 평소도 생각해 왔는데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도자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악이었다. 이게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성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2.3 바로 그날 밤 사령관급의 그 행동과 현장 일선 지휘관들의 행동이 좀 달랐던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장 일선 실무 지휘관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그래도 좀 희망을 봤다 이렇게 평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3스타급 이상 지휘관은 사실은 그 전부터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기에 가담을 했던 거는 아주 저는 중재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완스타 대령 이런 현장 지휘관들은 사실 대통령과 장관이 지시한 거기 때문에 뭔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자기들이 모르는 북한의 뭐 간첩단이든 뭐 이런 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에 맞닥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고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관이 직관이고 그러니까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평소는 북한군과 싸우는 또는 우리 국민에게 도발하는 세력과 싸우는 연습을 했지 선량한 국민에게 총구리를 대는 걸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주저되는 거고 망설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었고 또 시민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시민 그리고 하다못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그 난이 그 창문 옆에 있었는데 난도 깨지 않으려고 옆으로 옮기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 상황에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일선 지휘관이나 장병들은 민주의식이 자리 잡아 있다라는 나름의 희망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비를 하면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평가했던 현장 일선 지휘관 속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외인 겁니까? 그 참 707 단장은 좀 예외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증언에 달라진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본인이 증언을 하고 그 밑에 부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수방사 경비단장의 얘기가 그 대령 얘기가 저는 가슴에 떠오르는데 그 본인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 부하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건지에서 나는 진실만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군인은 다 부하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살자고 계속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밑에 부하들이 봤을 때 지휘관을 뭐로 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종합 질문일 텐데요. 군의 정상화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조치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진상조사가 아직 덜 됐다고 봅니다. 먼저 진상조사가 먼저 우선이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번엔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경계태세 2급 간첩이나 북한 도발 때 하는 경계태세 2급을 해서 정군이 실탄을 분배해주고 이런 상황 출동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수사의 영역으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지휘관들은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법적인 명령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이나 그 군인 복무 규율을 군에서 많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포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계엄법 개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 훈령 이런 정비, 그다음 교육, 또 문화를 또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 일각에서 나오는 에서 문민 장관이라든지, 이제 뭐 육사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하죠. 저는 뭐 육사도 그렇고 군 전반적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계엄 직후에 의원님이 박선원 의원과 함께 특전 사령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고 수방 사령부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게 갑자기 이제 회유 공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심경이 어땠습니까, 의원님? 그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윤석열 측에서는 아픈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탄핵이 시작됐다, 탄핵 공작이다라고 위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때까지도 2차 계엄, 2차 비상계엄, 3차 비상계엄을 꿈꿨는데 특전사부터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 잘못됐다,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어서 수방사 하니까 아픈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때 영상을 제가 어저께 다시 봤거든요. 봤더니 해유 이런 정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통상 인터뷰하게 되면은 사전 질의서를 가지고 주고 답변서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거기는 어떤 종이도 없이 그냥 해요.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도 그 증언은 너무나 중요한데도 참고 자료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와서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끄럽지가 않고 아주 거칠지만은 그것이 진짜 증언이었다. 왜냐하면은 계엄 이틀 후니까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직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아니고 제2차 비상계엄을 할지 안 할지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거칠지만은 그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 증언들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저 별개의 사안 좀 하나 여쭙게요, 의원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어제 전역을 했거든요.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전역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좀 분노스럽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12상 비상계엄 직전에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직전에 있었고 최상병 국정조사가 막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차제에 이제 12.3 비상계엄이 나와서 이것이 뒤로 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책임이 큰 임성근 사단장이 전역하고 뭐 처벌도 안 받고 또 임계한 사령관은 또 뭐 어디 취직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그걸 보는 거는 진짜로 좀 분노스럽죠. 정의가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의원님이 지금 그 질의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정원이 12월 3일 그날 예비비를 요구했다는 질의하셨죠.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주 비상계엄 때 돈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예비비를 배당을 결정을 했더라고요. 예비비라고 하면은 긴급으로 필요할 때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원은 특할비도 많은데 긴급으로 필요한 예비비가 왜 12월 3일 날 국무회의에서 배당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따졌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은 1급 비밀이라서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돈 액수는 1급 비밀이 아니잖아요. 따져보니까 이건 1급 비밀로 지급된 적이 없더라고요. 예비비는. 항목은 뭐 비밀일 수 있겠죠. 국정원 그거니까. 그럼 돈이 100억이 들었냐 얼마 들었냐 돈이 얼마 들었는지는 하지 않냐 하니까 그것까지 함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할 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결국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